자, 다음은 이제 조선 후기로 가는 거야. 조선 후기가 더 좀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자, 15세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16세기.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찌그러뜨리자고.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부터 조선 후기로 간다. 자, 조선 후기 첫째 이제 정리해둘 게 수치제도 개편이야. 수치제도 개편. 그거는 뭐 당연히 필요성은 뭐 계속 간접적으로 본 거야. 이미 몇 세기에 변질되기 시작했다. 16세기에 변질됐으니까 그걸 고쳐야만 된단 말이야. 근데 16세기에는 정부가 그걸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수치제도 개편을 했다. 그래서 세 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요 세 개. 요거 아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시행된 건 아마 대동법일걸? 어느 왕 때? 광해군 때. 그래서 그때 그냥 이름만 했던 거를 하는 거야. 대동법이라는 거 하나 정해놓고. 그때 뭐 그렇게 읽었지?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광해군 때라는 거야. 근데 완성되는 거는 숙종 때지. 그 다음에 광해군 다음에 인조죠. 인조 때. 인조 때 실시하는 제도가 있어. 그게 뭐다? 영, 정, 법. 그 다음에 광인, 그 다음에 효종, 그 다음에 현종, 그 다음에 숙종. 자, 숙종 때 완성되는 제도가 뭐다? 대동법. 그래서 뭐 박세채의 건의로 황해도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다음에 경종, 그 다음에 영조, 그 다음에 정조. 자, 영조 때 시행하는 제도 균역법. 그래서 어쨌든 세 개를 정리하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제도 대동법인 거지 뭐. 대동법. 자, 그리고 이제 먼저 순서대로 하면 전세제도 개편안이 뭐다? 전세제도 개편안. 영정법. 토지세 전세제도 개편안. 그러니까 이건 토지에 부과해서 쌀 등을 걷는 제도. 전세제도 개편안은 영정법이다. 야, 영정법은 내용이 뭐다? 토지 1결당 사두. 내용. 자,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전세의 정액화. 액을 고정시킨 거지. 액을 정한 거지. 그래서 전세의 정액화. 영정법은 뭐와 관계가 없어야 된다? 풍흉과 관계 없이. 그것도 줄쳐놔야 돼. 그걸 비교하자면 지금 이거하고 비교할 내용은 조선정기에는 무슨 법? 과전법에서도 전세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생산량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최대 30조. 그거예요. 다펌 손실법. 그 세 개 정도. 근데 다펌 손실법이 자의적으로 결정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객관화 시켜놓은 게 세종. 요게 더 중요한 거지. 세종 때는 두 글자로는 공법. 이거 10년에 걸쳐서 의견 수렴해서 결론은 전분 육등법, 연분 구등법.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뭐 기억해야 되지만 이거는 최대로 내면 몇 도 내겠다? 30도. 요거는 어떻게 가다? 최대 20도에서 최저 4도. 그리고 요 두 개는 전기에는 풍흉을 고려해서야. 풍흉을 고려해서. 풍흉을 고려해서는 무조건 전기야. 풍흉과 상관없이 무조건 후기. 영, 그것도 중요한 문장이란 말이야. 풍흉과 상관없이 1결당 4두를 걷었다. 근데 초기에는 6두를 걷기도 했어. 그래서 6두도 써놔. 자, 그럼 1결당 4두를 내는 것은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한 거다? 여기를 비교해보면 가장 흉년인 경우 그걸 하하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하하년 줄.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전세 부담을 낮춰준 거란 말이야. 그치? 낮춰준 거지만 정해진 대로만 받지는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전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거기에 뭐가 부과된다? 각종 부가세 등. 그래서 정해진 이상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부담은 여전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효종 때부터는 뭐 양척 동일법.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하고 무슨 법이 나와야 돼? 양척 동일법. 양척 동일법은 토지 면적을 재는 자의 길이를 하나로 통일해서 양척 동일법. 전기는 뭐가 나와야 될까? 수둥 이척법. 그거하고 비교하는 거야. 수둥 이척법.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정도야. 내용이 제일 적어. 그래서 영정법에 대해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로 간다? 공납제도 개편안. 공납제도 개편안이 뭐다? 대동법이다. 공납제도 개편안은 무엇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거다? 방납의 폐단. 16세기에 방납의 폐단을. 이미 16세기에 개혁안이 나왔지? 그걸 수미법이라고 하는 거지. 수미법. 쌀로 걷자 대신. 조광조, 이이, 유성룡. 근데 16세기에는 그걸 실제로 시행하지는 못하더라고. 그러다 어느 때 처음 시시한다? 광해군 때. 광해군 때. 그래서 광해군 때 시행되는 데들 대동법이다. 이건 무엇을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방납의 폐단, 공납제도의 폐단. 무슨 취지의 제도다? 수미법의 취지야 이게 수미법. 이렇게 어느 때 처음 시행됐다? 이원익의 건의로 어디? 경기도에. 그래서 이제 실시 지역을 순차적으로 늘려갔던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엔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하고 황해도, 숙종대에다가 경상도, 황해도가 바로 숙종대야. 경상도, 황해도.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시행된 동네는 어디 동네다? 황해도. 그래서 이 제도는 약 100년이 걸렸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100년이 걸렸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가 지금 들었잖아. 이런 얘기가 그냥 박스 안에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빨리 무슨 법으로 가서 풀어야 돼. 대동법. 자, 그리고서 이제 정리. 방납의 폐단 시정. 이게 목적이고. 몇 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는 16세기. 이미 16세기에 개혁안이 등장했다. 그게 뭐다? 수미법. 세 사람이다. 이, 유성룡, 조광조. 이에다가 뭐라고 또 아까 써놓으라고 그랬지. 동호문답에서. 그리고 그것의 취지로 시행된 게 대동법. 두 번째 줄. 어느 왕 때? 광해군. 누구의 건의로? 이원익. 사료지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원익의 경위로 경기도에 처음 실시. 거기까지 반드시 외우세요.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제도. 대동법. 그리고 점차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 황해도로 확대 실시됐다. 그래서 마지막은 외우세요. 어느 왕 때? 숙종 때. 경상도와 황해도인데 맨 마지막 동네 황해도. 이렇게. 세 번째. 그래서 결국 숙종 때 황해도를 마지막으로. 그런데 어디는 제외.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 그것도 반드시.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이라고 해야 돼. 근데 확대 과정에서 누구의 반발이 심했다? 지주와 방납업자들의 반발. 그거. 이거는 대동법이 무슨 제도라는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면 이게 얘네들이 당연히 반발할 만한 거야. 거기에 농민은 반발한다 이러면 안 돼. 오히려 농민은 이거는 지지한 제도란 말이야. 자, 토지일결당 미국 12도 그걸 줄쳐놔. 그래서 대동법이란 원래 이 공납이라는 거는 어디에다 매기는 세금이었지? 호세였지? 호세. 9년 단위로 호세. 뭘로 걷는 거였지? 토산물로 걷는 거였지. 근데 이 수미법의 취지가 뭐라는 거야? 쌀로 걷자라는 얘기는 결국은 부과 기준도 토지에 매겨서 뭘로 걷자? 쌀로 걷자. 이런 취지거든. 그래서 이런 취지가 바로 대동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대동법은 대동법 시행 이후에는 공납을 무슨 세금화 시킨 거야? 전세화 시킨 거지. 그래서 토지 1결당 쌀 12두. 근데 거기는요, 초기에는요, 16두를 걷기도 했어. 초기에는 몇 두? 16두라고도 써놔. 16두. 그래서 실시 초기에는, 뭐, 영정법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는 16두를 걷기도 했다. 그래서 16두가 나와도 무조건 대동법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 박스 안에 막 이런 얘기가 나와. 8두씩 2번에 걸쳐서 거둡시다.
그럼 8도를 2번 거두면 16도가 되잖아. 그럼 그거 무조건 무슨 법으로 간다? 대동법으로 가는 거야. 사료지문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까지요. 그래서 그거 반대, 그게 별표초나. 토지 1결당 미국 12도. 그래서 이거는 무슨 현상이다? 공납의 전세화 현상이다. 그래서 원래 어디에 부과하는 거를 호줄, 뭘로 걷던 거를 현물줄. 어디에 부과한다? 토지에 부과줄. 뭘로 걷는다? 미줄. 그런데 꼭 쌀로만 걷지는 않았다. 뭘로도 걷었다? 삼배나 무명 동전도줄. 그래서 대동법이 그런 제도라고. 그래서 대동법은 공납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원래 호에 부과하던, 그래서 토산물로 징수하던 거를 뭘로 바꿔? 토지에 부과해서 쌀 등으로 걷는 제도. 이거를 대동법. 그러니까 공납을 전세화시킨 거 맞잖아. 공납의 전세화. 이거 왜 공납을 전세화시킨 걸까? 뭐를 없애기 위해서? 방납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뭘 대상으로 했다 근데? 상공. 그러니까 공납을 전세화시킨 제도인데 무엇을 대상으로만 대신 쌀로 바꿔서 된 거야? 상공은 정기적으로 걷는 거지. 근데 아까 공물 할 때 종류가 있었잖아. 상공 말고도 별공이나 진상이 있었잖아. 그건 부정기정 수시로 걷는 거거든. 그것까지 전세화시킨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토산물로 징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 첫 번째 문장에서 모든 공납제도가 전세화되었습니다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게. 자, 그다음에 관청으로는 뭘 설치했다? 선해청줄. 근데 나중에는 무슨 법도 통합관리한다? 균역법도 통합관리. 근데 일단은 선해청이야. 일단은 뭐? 선해청.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 CC의 결과야. 뭐가 등장한다? 공인줄. 정부가 결떡한 어용상인줄. 관청에서 물건에 대한 무엇을 받는다? 주문과 공가줄.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한다 줄. 자, 이건 이런 얘기야. 이건 당연한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 원래 이제 공납이란 제도잖아 이게. 근데 공납은 실제 국가가 필요한 물건으로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대동법 시행 후에는 물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쌀로 받으니까 실제로 필요한 거는 쌀이 아니잖아. 방납을 없애기 위해서 대신 쌀로 받은 것 뿐이잖아. 그러면 그 쌀을 실제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바꿔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소리야? 공인이란 소리지. 자, 그래서 정부가 주문을 한단 말이야. 어떤 물건을 얼마를 납품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부로부터 그런 납품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국가로부터 주문과 물건 대금을 받고, 공가가 물건 대금이야. 그리고 그러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서 이제 납품한다. 말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 공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대동법 이후에 등장한 상인은 반드시 뭐다? 공인이다, 공인. 이게 전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안 돼. 공인이라는 애들. 그 비슷한 일은 전기에는 누가 한 거야? 시전상인들이 한 거지. 시전상인들이.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라.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물건을, 정부의 필요품을 거래하다 보니까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한다고. 그래서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것도 줄. 자, 그 다음에 지주의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가 맞다. 왜? 토지 기준으로 부과했기 때문에 전기에는 대동미라고 해서 12개를 안 냈다고. 근데 대동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주한테 걷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지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지. 그럼 누구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지주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쌀로 바꿔내니까 대신 내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 방납업자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주하고 방납업자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제도지 이거. 자, 그 다음에 농민의 부담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맞아. 왜? 어디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가난한 농민들은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토지가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치? 그러니까 가난한 농민들은
무전 농민들이나 영세 농민들은 부담이 감소. 그러니까 농민들은 반발할 제도가 아니죠. 이 제도는요. 환영하면 환영했지. 자, 근데 국가 재정 수입은 증가.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거는 물건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단 말이야. 이 제도는 사회 내에서.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 발달. 그 다음에 물건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무슨 상업 발달에도 기여한다? 도고. 그 다음에 무슨 수공업에도 기여한다? 민영, 수공업. 물건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건의 생산이 늘어나겠지. 근데 조선 후기는 무조건 앞에 무슨 자가 붙어야 돼? 민영자가 붙어야 돼. 그래서 수공업 발전에도 기여하는데 구체적으로 민영. 그리고 이 제도는 상품 화폐 경제 발달시킨다 그랬지? 근데 그것은 오히려 농민의 계층 분화를 촉진했다고 해서 농민의 계층 분화 촉진. 기타 물건의 거래가 활발해지니까 특산물을 생산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상업 도시줄. 그 다음에 급납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화폐, 동전으로 세금을 거는 걸 급납하라고도 하는 거야. 급납하. 그래서 대동법은 쌀로만 걷지 않았죠. 동전으로도 걷었지. 그래서 이걸 급납하. 그래서 실시에 영향이 있지. 공인부터 해서 실시 영향이 있지. 그거 펼쳐놓고 그건 이해까지 하셔야 돼. 굉장히 제일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대동법이 제일 내용이 많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한다. 균역법. 균역법은 무슨 제도 개편하느냐면 군역제도 개편하냐. 군역제도 개편한 군역제도.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양역제도 개편안이라고. 양역. 그래서 양인들이 지는 역의 의무가 변질된 거야. 이미 몇 세기부터? 16세기부터. 그래서 양역제도 개편안. 제도가 변질을. 그래서 그 개편안은 몇 세기에 나오냐면 17세기 나온다고. 자, 그래서 그걸 양역 변통론이라고 한다. 양역 변통론 줄. 그래서 양역 변통론은 무슨 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거야? 양역. 양인들이 지는 역의 의무. 좀 더 들어가면 군역. 그래서 이때부터 농민들이 군포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는 그 군포 부담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주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개혁안이 양역 변통론이다. 그래서 17세기 줄 농민의 군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안 줄. 그게 뭐라 5글자로 뭐라 그래? 양역 변통론. 그 중에서 호포론은 기억해놔. 호포론. 호포론은 자 뭐냐면 이거 직역하면 호에다 부과하자라는 거야. 호포. 포를 어디에 부과하자? 호에자, 호세화 시키자. 원래 이 군역제도는 양인이라는 신분에다 부과하는 거지? 근데 그 신분이 아닌 어디에다 매기자? 호에다 매기자고, 가구당 매기자고 무조건. 그걸 호포론이라고 한다고. 호포론. 신분이야 가구에다 매긴 거야 지금. 가구. 그 호에다가 일괄 부과해버리면 양반호, 상민호 구분하지 않고 내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 호포론은 누구에게도 군포를 물리자라는 얘기다. 양반에게도 거기까지.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호포론. 그 개념 정도는 알아나. 근데 이러한 개혁안은 다 극단적인 것이어서 별로 실시되지를 못했다고. 그러다가 이제 절충적 성격의 이 제도가 시행되는 거야. 그게 균역법. 균역법. 그래서 균역법. 자, 균역법은 어느 왕 때 실시됐다? 영조 때. 내용은 뭐다? 일단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2필에서 1필로 감소. 두 번째. 2필에서 1필로 감소. 그거 줄. 그러면 반만 받으니까 반은 덜 들어오는 거 아니야. 국가의 세금으로. 그러면 부족분이라는 거지. 그거를. 부족분을 다른 계층에 전가시키는 거야. 그래서 부족분의 보충. 그래서 3개로 대충 보충하겠다. 자, 어디에 뭘 매겼다? 토지에 무슨 세금을 매겼다? 결작. 그래서 결작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일부 전가시킨 거지. 그래서 1결당 2두. 그거 줄. 자, 그 다음에 일부 상류층 줄. 선무, 군관포.
그래서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얘네들은 원래 군포를 내야 되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군포를 안 내고 회피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 색출해서 명예직을 주는 거야. 선무 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그들로부터 군포를 걷는 거야. 그래서 선무 군관포. 근데 요거 나올 때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였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절대로. 어? 그럼 무슨 죄가 시스템 안 되는 거야? 호포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세, 염세, 선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했다. 그래서 3개. 자, 결론은 균역법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균역법은 일단 농민의 군포 부담을 반으로 줄여주고, 어디에서 그 부족부를 메꿨다? 결작, 이두, 일부 상류층, 선무, 군관포, 그 다음에 어염세, 선세 등 잡세 수입, 그렇게 4개를 딱 외우고 있으면 돼. 이게 균역법이다. 자, 그 다음에 관청은 균역청, 대동법은 선해청, 균역법은 균역청. 그래서 요 부분,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잘 나온 거니까 반드시 정리 넣으세요.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요거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자, 조선 후기 양반과 농민들의 경제 생활. 이거는 전기에도 있었지? 전기. 양반은 한번 읽읍시다. 자, 조선 후기 가면 지주제가 더 확산될까? 지주제가 더 위축될까? 더 확산되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양반들은 뭐로서의 생활이 주 경제적 생활이다? 지주. 그럼 지주로서의 주 수입원은 뭐다? 소장료. 자, 18세기 말 지주 전어 경영이 일반함에 따라 양반 지주로서 소장료 수입이 주 수입이다. 시장에 판매. 소장료로 받은 미곡을 미곡줄 시장에 판매하기도 했다. 그래서 수익을 올려서 더 토지 매입에 열을 올렸어. 그래서 엄청난 대지주가 나타나기도 했다. 천석군, 만석군, 그건 더 줄쳐놓으세요. 천석군, 만석군. 토지 매입에 더욱 열을 올려 천석군, 만석군이라 불리는 대지주가 발생했다.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이라는 용어는 아주 대지주를 말한단 말이야. 이건 어느 때나 나와야 돼? 조선 후기 때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물주, 줄. 그리고 기타 토지가 아니라 물주로서 상인에게 자금을 대거나 고리대줄.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는요, 꼭 토지를 통해서만 부를 축적하는 시대가 아니야. 조선 후기는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대거든. 거기에 투자를 한다는 소리야.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고리대.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지주로서 소장료 수입이 주 수입이었습니다. 소장료로는 주로 쌀을 받았는데 시장에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에 더욱 열을 올려 천석군, 만석군이라 불리는 대지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물주로서 자금을 대거나 고리대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건 어느 시대? 조선 후기. 그렇게 크게 읽으라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요, 대부분 이걸 통해서 양반들이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조선 후기에는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는 시대야. 몰락? 양반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걸 양반의 계층 분화라고 한다. 계층 분화. 계층 분화에다 써놔, 거기다가. 경신왕국. 일당 전제화. 맞지? 그 다음에 세도 정치. 경신왕국은 어느 왕으로 가야 돼? 숙종. 그 다음에 세도 정치는 19세기. 맞지? 요게 바로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일까? 양반의 계층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에는 모든 양반이 다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질되는 거죠. 숙종 때부터. 그래서 일당 전제화가 나타나면서 거기서는 뭐야? 같이 정치를 안 한단 말이야. 일당이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다른 당은 다 몰락하는 거 아니야. 그냥 결국은 몰락 양반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일당이 독재도 아니고 19세기에는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다 몰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더욱더 적은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지.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양반의 계층 분화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 주로 몰락한 양반들은 어떻게 해? 정치적으로도 몰락하지만 경제, 사회적으로도 몰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지 뭐.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뭐가 심화된다? 양반의 계층 분화. 그래서 결론은 몰락 양반이 증가한다는 소리야. 몰락 양반이 증가한다. 그럼 어느 시대로 무조건 가는 거야? 몰락 양반이 증가했다는 소리는. 조선 후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농민으로 가자. 자, 농민을 더 잘해라. 자, 그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게 바로 대표적인 조선 후기의 농업 기술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 가면 뭐가 확대된다? 모내기법과 벼보리 이모작이 확대. 어떤 식으로 어디로 확대돼? 전국적으로 확대 줄. 근데 이거는 효율적인 농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니면 소득이 증가되는 거지. 그건 그렇게 읽고 전국적으로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뭐가 또 떠올라야 돼? 비교할 수 있는 거. 남부 일부 지방이냐 전국적이냐 그걸 바꿔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부 일부 지방 하면 어디로 가야 돼? 전기. 후기는 전국적. 두 번째로 간다. 자, 조선 후기에는 이모작이 성행하는 거 맞지? 논에서 벼보리 이모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 맞지? 그래서 논에서의 보리 재배 확대됐다. 특히 논에서의 보리 재배가 확대됐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논에 특히 이 시기에는 논에서의 보리 재배가 확대되었다.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고요? 조선 후기. 근데 그 원인까지 알아나? 근본적인 원인은 벼보리 이모작이고, 근데 논에서의 보리는 무엇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소작료 수티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주들이 소작을 주었을 때 농민들로부터 그 소작료로 받는 건 쌀이라고. 보리는 안 받는다고. 그러면 지주가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렇게 틀린 문장으로 나온단 말이야. 지주의 강요로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소작농이 선호해서 이렇게.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뭐가 성행한다? 광작. 자, 광작은 근본적인 원인은 모내기법이야. 모내기법 줄. 모내기법은 김매기 하는 노력을 덜어주는 거지. 노동력 절감이지. 그래서 노동력 절감 줄. 그렇다면 적은 인원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게 가능한 거지? 어느 법보다? 직파법보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일반적으로 이양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가능한다. 그걸 뭐라 그래? 더 넓은 토지 경작하는 거. 그걸 광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광작. 그래서 광작. 그래서 경작지 규모를 확대. 그거 줄쳐놓으면 돼. 그게 광작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렇게 물어보면 모내기법의 보급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자, 소작지를 늘린다. 회수하고다. 회수고가 아니야. 회수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고용한다? 그거 다 좋잖아.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 늘어난다. 그거 별표 쳐놔. 그래서 결국은 소작을 주는 것보다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농사 짓는 게 소득이 더 많거든.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소작지를 회수해서 누구를 고용해서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 늘어난다. 이게 뭐 때문에 사실 가능해진 거야? 이양법 때문에 가능해진 거지. 이양법 때문에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반농사에서는 농종법 대신 무슨 법이 확대된다? 견종법이야. 결론은 견종법. 견종법은 어디에 작물을 재배하는 거다? 이랑과 이랑 사이의 작물 재배. 그거 줄쳐놔. 이양법과 벼보리 이모작은 논농사를 말하는 거고, 반농사에는 농종법과 대표적인 견종법이 있는데, 견종법은 어디에 작물을 재배하는 거라고? 밭, 이랑과 이랑 사이. 이랑은 튀어나온 데를 말하. 두둑. 응? 그러니까 보통 평평한 밭도 있지만 대부분 농촌에 가면 밭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잖아. 여기를 이랑이라고 하는 거지. 두둑. 그다음에 여기는 들어가니까 고랑. 이랑과 고랑으로 이어졌는데 어디에다 재배하는 거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이랑과 이랑 사이가 여기. 고랑에다 작물 재배한 걸 뭐라 그런다? 견종법. 그냥 알아만 들어가고 계속 주셔놓고. 이걸 견종법이라고 한다? 이게 조선 후기는 뭐?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야. 그럼 조선 후기에는 논농사에서는 뭐가? 이양법과 반농사에서는
견정법이 전국 확대 그렇게. 이것도 효율적인 농법이라고만 알아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농법이 발달한다? 상업적 농업. 상업적 농업은 무엇의 반대말이야? 자급자족의 반대말이지. 자급자족은 뭐 자기가 필요한 걸 직접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업적 농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팔기 위한 거.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 농업. 그걸 상업적 농업. 그래서 그러한 작물을 상품 작물이라고 하는 거지. 당연히. 상품 작물.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상업적 농업도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슨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됩니다.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 작물로는 뭐가 있습니다? 쌀, 모카, 채소, 담배, 약초 등. 그래서 이런 작물이 나오면 무슨 작물이야? 상품 작물이니까 어느 시대로 가야 돼? 조선 후기. 근데 특히 무엇의 상품화가 가장 활발했다? 쌀. 그래서 쌀의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럼. 그래서 무엇으로 전환하는 현상도 있었다? 밭을 논으로 전환하는 현상까지 좋잖아.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재배되는 작물 중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외래종이 있어. 자, 17세기에 처음 들어와서 그때부터 재배되는 게 뭐가 있다? 고추, 담배, 줄. 18세기에 재배되는 게 뭐가 있다? 고구마, 일본 고구마. 19세기부터 재배되는 게 뭐가 있다? 감자. 감자는 주로 이제 청이라고 하면 돼. 자, 그래서 고추, 담배, 고구마, 감자는 이 시기 이전에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절대. 그치?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고구마하고 감자 있죠? 그거는 묶어. 그건 구황작물의 의미가 있다. 구황작물. 구황작물은 뭐야? 밥 대신 먹을 수 있는 거. 기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구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황작물의 작물로는 대표적인 게 고구마하고 감자. 나머지 고추, 담배, 쌀, 채소, 인삼 이런 것들은 상품 작물. 이렇게. 결론으로 말하면 조선 후기에는 상품 작물과 구황 작물의 재배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나오는 거니까 외워야 되니까 반드시 별표 쳐놓고 외우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뭐야? 조선 후기. 이제 다 했다. 농업기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시기가 3시기라고 그랬죠. 고려 후기하고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라고. 그리고 지대 방식의 변화. 이건 뭐냐면 그럼 이거 나올 때 지주제가 일반화되는 시대 맞지? 지주제가 일반화되는 시대 맞지? 이것도 조선 후기니까 지주제가 확산되면서 지주제가 일반화돼. 그래서 지주하고 전홍, 소장농. 근데 지주 전화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 돈이 지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는 소장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호 입장에서는 빌린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지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슨 법이 나타났다? 타조줄. 타조. 그럼 무슨 지대 방식이다? 정률. 이거는 이제 해석하자면 정한다. 무엇을 정하는 지대라는 뜻일까? 율이 뭘까? 비율. 비율을 정하는 지대 방식. 그럼 알아들어야 돼. 비율을 정했다. 그러면 정율지대.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게 5대5란 말이야. 5대5. 비율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이란 소리가 그 소리야. 2분의 1을 거뒀다는 소리는 결국은 뭐야? 타조법이란 소리야. 그게. 정율지대. 근데 이 정율지대 방식은 지주와 소장농의 관계가 무슨 관계였다? 신분적 예선 관계로 지주의 간섭이 심했다. 그거 좋잖아.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5대5로 먹다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액수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비율을 정해놓은 거잖아. 그러면 2분의 1씩 먹자고 5대5로 딱 정했어. 그러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했어. 근데 100가마가 나왔어. 그러면 뭐야? 반반씩 먹는 거지. 그래서 지주 50가마, 전어 50가마. 근데 가을에 좀 풍년이 들어서 200가마가 나왔어. 그러면 또 비율로 나눠서 100가마, 100가마. 그런데 50가마가 또 생산돼서 흉년이 좀 들었나 봐. 그러면 25가마, 20, 이런 식으로 반반씩 나누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물론 소장농도 왔다 갔다 하지만 지주가 뭐 어떻게 해? 비율적으로 수익이 왔다 갔다 하잖아. 관심이 많겠지 그럼.
될 수 있으면 풍년이 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주가 간섭이 많은 거야. 그래서 신분, 이거 무슨 소리냐면 주로 지주는 신분적으로도 소작농에 비해서 우위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양반 지주가 대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우위, 경제적으로도 우위. 그래서 간섭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신분적 예속 관계라고 한다. 이거는 후기의 특징이 아니야. 이거는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근데 후기의 특징은 뭐냐면 요게 이제 점차 뭘로 변해간다? 도조. 뭘로? 도조줄. 도조. 내지는 도전. 도전 여기서 뭐냐면 이거는 화폐로 소작료를 걷는 거야. 보통 소작료는 아까 양반 지주할 때 소작료 수입이라고 있었지 왜? 소작료 수입은 주로 쌀로 걷는 거지. 근데 심지어는 뭘로 걷기도 할까? 화폐로 걷기도 한다는 거야. 그걸 도전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 타조법에 비해서 도조법은 뭘 정해놓는 거다? 액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액지대라고 한다. 액지대, 액지대. 그럼 비교해봐. 자, 이거는 5대5,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지만 이거는 아예 액수를 정해놓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가마 이렇게 정해놨어. 100가마. 무슨 소리냐면 가을에 추수를 하면 소작농이 양반에게 몇 가마 준다. 100가마 준다.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야. 100가마 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액이지 이거. 이걸 정해. 그럼 한번 생각해봐. 근데 가을에 어떻게 100가마가 나왔어. 100가마가 나오면 지주는 얼마 먹는 거야? 100가마 다 먹어야지. 정해진 액수대로 먹어야 될 거냐. 그러면 농민들은 한 가마도 못 먹는 거지. 근데 200가마가 나왔어. 그럼 풍년이 들었어? 그럼 타조법 하에서는 비율적으로 수익이 늘어나지만 정해진 이상 못 먹는다고 정해놨으니까. 그럼 100가마 주고 나머지 100가마를 농민이 먹는 거지. 근데 50가마가 나왔어. 가을에. 그러면 또 50가마. 그러면 손해본다 지주가? 아니라고. 100가마로 정해놨기 때문에 무조건 100가마 채워서 줘야 돼. 그럼 농민은 50가마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풍흉에 따라서 지주의 액수가 변하지 않잖아. 뭐만 잘하면 돼? 계약만 잘하면 되지.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액수만 딱 잘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지주하고 소작농이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액을 정할 때나 신경 쓰면 되지. 그러니까 계약만 잘하면 그 다음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표현한 거지. 자, 합리적인 경제적 관계 줄. 합리적인 경제적 관계. 근데 사실은 누구에게 유리하다는 이거는 일방적인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농사의 주도권은 누가 장악할까? 농사는 누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짓까 이때는? 그래 농민이 하는 거지. 왜 간섭을 덜 하니까 이때는. 그렇잖아? 근데 무한정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위험 부담은 누가 감수하는 거야 대신? 농민들이 감수하는 거야. 그 부담 감수하는 대신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00가마가 나왔어. 이럴 일은 없겠지만. 보통 이건 예상 못할 경우나 이러지만 예상하면 지주가 100가마라고 정해 안 했겠지 계약을. 근데 어쨌든 우진이 좋아서 1000가마 나왔어. 그래도 100가마 지금 나머지 900가마는 농민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위험 부담은 누가 감수하고 농민들이 감수하지만 결국은 주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그냥 소작농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오면 그냥 도조법으로 가야 돼. 도조법.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한다. 조선 후기 농민들의 생활 해가지고 조선 후기의 특징은 뭐야? 도조라고 도조. 도조 내지는 도전법.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관계. 맞죠? 그래서 거기까지 추가한다. 자, 그리고서 이제 물어본다. 그래서 지대 방식이 변화해가지고 화살표 밑으로 닦어. 그래서 위에까지 합쳐서 이렇게 해서 2개. 이게 2개가 다 조선 후기 농민들의 생활 관련이 있지? 밑으로 뭐야? 계층 분화 줄초남.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그걸 통해서 이 당시의 농민들의 생활 모습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심화된다? 계층 분화가 촉진된다. 아까 양반할 때도 그런 얘기를 썼지? 양반할 때도 계층 분화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특징이 그거야. 조선 후기는 양반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뭐가 촉진되는 시기다? 계층 분화. 계층 분화는 쉽게 말하면 경제적으로만 얘기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는 양반도 있지만 몰락하는 양반도 있다라는 소리고, 반대로 농민들 중에서도
부동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몰락하는 농민들도 있다. 근데 이제 농민과 관련해서는 주부가 달라져. 주로 일부가 분홍으로 성장하는 거야. 일부가 분홍. 그래서 거기 계층 분화, 합리적인 농업 경영과 효율적인 농사 기술을 채택. 일부는 분홍, 일부는 분홍줄. 다수는 소작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임금 노동자를 전락. 그거 좋잖아. 그래서 조선 후기의 농민은 무엇과 무엇으로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다? 분홍과 임금 노동자가 된다고. 근데 대부분은 뭐라고 해야 돼? 임금 노동자가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게 되니까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농촌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는 거겠죠. 자, 밑에 요호부민 경영용 분홍 그거 줄 쳐놓으세요. 얘네들은 뭘 말한다? 분홍층을 말한다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꼭 신분이 좋아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야? 그럼 반대로 조선 후기에는 꼭 신분이 좋다고 다 부자가 되는 시대야?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양반 중에서도 몰락하는 양반이 나올 수도 있고 농민 중에서도 분홍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서민, 농민 중에서 부자로 성장한 사람을 네 글자로 요호, 부민 다섯 글자로는 경영형, 분홍. 이거 추천하. 심지어는 뭐가 출현하기도 한다? 서민, 지주가 등장할 수도 있다. 반면에 대다수는 뭘로 전락한다? 임금, 노동자 줄. 그리고 한번 읽어. 이거는 이해하면서. 다수의 농민은 몰락한다가 맞아. 토지를 상실하거나 그 다음에 소작농은 소작지 확보가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어려워지는 게 맞아. 그리고 고용되어 임금을 받는 임금, 노동자로 전락한다.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여전히 이탈한다. 그래서 도시로 가서 어디에 종사하거나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광산이나 포구를 찾아서 임금, 노동자 생활한다. 이게 이제 어느 시대의 모습이야? 조선 후기의 농민들의 모습이라고. 자, 그래서 요 부분도 특히 농민의 생활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해놓으세요. 자, 넘기세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의 수공업. 자, 조선 후기의 수공업은 일단 조선 후기 전기는 무슨 수공업 중심이었지? 관청 내지는 관영 똑같은 말이야 그냥. 수공업이 중심이어야 돼. 근데 이거는 계속 가 아니면 어느 시대 가면 좀 변화돼. 어느 시기야 그게? 16세기부터. 16세기부터 뭐가 해이해지면서?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그거 다시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그래서 관영 수공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침체하기 시작하고 반대로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는 거야. 이거는 조선 후기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부역제 해이는 조선 후기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16세기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침체하기 시작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해서 조선 후기는 결론적으로 뭐는 침체하고 민영수공업은 발달하고 관청수공업은 침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하고서 이제 보자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전기보다 수공업 생산은 더 늘어나는 거야. 전체적으로는. 근데 비중이 바뀌는 거지. 전기에는 관영이 중심이었다면 후기에는 민영이 중심이다. 그것만 바뀌는 거고 전체적인 그 생산량은 늘어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나머지는 그냥 읽고 대동법은 기억해놔 무조건 또. 대동법. 배경에다가 대동법 CC는 그거는 또 외우라고요. 대동법 CC는 조선 후기 무엇에도 기여한 제도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부분 하고 있어? 수공업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공업 발달에도 기여했다. 근데 반드시 앞에 무슨 자가 붙어야 돼? 민영 수공업이라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관영 수공업에 대해서 한다. 지금 어느 때 한다? 후기. 근데 후기가 아닌 거 먼저 줄쳐놔. 부역제? 부역제? 해이. 몇 세기? 16세기. 그거는 후기로 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장인등록제부터 그 밑에 나오는 거 세 개 이거 합쳐. 그게 뭐라? 조선? 후기야. 자, 그래서 이미 16세기부터 부역제가 해이되면서 관영수공업은 침체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말 그럼 18세기 말이면 대충 정조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정조. 정부는 뭘 폐지한다? 장인 등록제를 폐지한다. 장인 등록제를 폐지한다. 장인 등록제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면 수공업자들을 등록시켜 놓는 거지. 어디에다가 등록시켰어? 공장안. 그래서 전개는 뭘 작성한 거야? 공장안을 작성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 장인들을 등록시켜 놓고 얘네들을 역의 의무로 동원해서 국가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게 한 시스템이지 이게. 근데 이거를 없앤다고. 그래서 공장안 폐지 이래도 돼. 공장안 폐지, 장인 등록제 폐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가가 얘네들을 의무적으로 동원하지 않는 거야. 활동의 자유를 주는 거야. 니네들 마음대로 활동을 해라, 자유롭게. 그 대신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의 수공업자들은 무업만 납부하면, 장인세만 납부하면 비계적 활동이 자유로운 수공업자. 그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납포장까지 줄쳐나고. 중요한 문장이니까 그 별표쳐놔. 장인 등록제 폐지 그거 반드시 별표쳐놔.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수공업과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뭘 폐지한다? 장인 등록제 폐지 내지는 공장안 폐지.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납, 포, 장, 증가. 납포장은 의무적으로 국가에 동원되어서 국가의 주문품을 생산하는 애들이야? 아니면 세금만 납부하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수공업자들이야? 세금만 납부하고 자유롭게 수공하는 업자. 이렇게. 그래서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거 별표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결국 민영수공업에 종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결국 이 정책은 관영수공업이 침체하고 더욱더 그 다음에 민영수공업이 발달하는데도 영향을 미쳤겠죠, 뭐 그럼. 자, 그래서 그거 반드시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관청수공업을 무슨화 시킨다? 민영화.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심지어는 관청수공업장에서도 민간수공업자를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해서 민영화, 고용, 그것만 줄쳐놔 그냥.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저거다. 장인 등록제 폐지, 납포장 증가. 어느 시대의 상황이다? 조선 후기. 그거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민영수공업으로 간다. 자, 조선 후기에는 반대로 무슨 수공업 중심으로 발달한다? 민영수공업 중심으로 발달. 배경. 또 줄쳐놔. 대동법. 대동법. 그 다음에 지금 공부했으니까 18세기 말 뭐? 공장안 폐지.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민영수공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거야. 근데 민영수공업자들은 대부분 민간 내지는 민영수공업자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서 물건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 하나는 선대제 방식이 있고 하나는 독립적으로 만드는. 그래서 선대제하고 독립, 그거 반드시 기억해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민간 수공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근데 민간 수공업자는 대부분은 규모가 어떻게 했다? 규모가 영세했다. 돈이 없었다. 기술은 있지만. 그러면 돈은 없으니까 기술은 있지만 물건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지. 돈이 있어야 사실은 물건도 만드는 거잖아. 물건을 만드는 원료도 구입해야 되려면 돈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드는 시설도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면 뭐해? 팔아야 되는데 그 판매 비용도 필요한 거. 근데 돈이 없어. 근데 조선 후기에는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상업 활동을 통해서 돈을 축적한 상인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그러면 거대 상인들은 물건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겠지, 걔네들은. 그러니까 수공업장, 민간 수공업자에게 주문을 내리는 거야, 걔네들이. 그래서 상인으로부터
주문을 받는다. 그리고 물품 대금을 먼저 받는다. 그걸 선대라고 하는 거야. 선대. 그래서 이들은 상인으로부터 주문과 물품 대금을 미리 받아서 그걸로 원료 구입하고 그걸로 물건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납품을 할까? 그럼 상인한테 납품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민간 수공업자 중에서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사람들은 어떻게 누구의 주문에 의해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한다? 상인의 주문에 의해서만.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한테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상인, 상업자본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이 방식을 뭐라고 한다? 선대제라고 한다는 거지. 자꾸 이해하라고. 선대제가 가라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상인의 주문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했다. 그러면 선대제를 얘기하는 거야. 상인이 물건의 생산과 판매를 주관했다. 이런 문장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상인이 물건의 생산과 판매를 주도했다. 그럼 무슨 수공을 말하는 거야? 선대제를 말하는 거지. 물론 상인이 물건을 만드는 건 아니지. 근데 주도적으로 뭐 주문 내리고 돈 주고 이러니까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선대제.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은요, 상인은 좋지만 물건을 만드는 수공업자들은 이득이 많이 남지 않아. 상인들이 주문할 때 수공업자한테 이득을 너 많이 이득 가져? 그러면서 주문을 안 한단 말이야. 싼 값으로 납품하라고 그러지. 지금으로 말하면 뭐 홈플러스나 이마트, 롯데마트 있잖아요. 걔네들은 상인이야, 거대 상인이야. 그리고 거기에 물건 되는 애들이 수공업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로 하청업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후려쳐서 그냥 원가만 받으라고 하고 막 강제, 세일도 강요 이러잖아, 지금. 그런 형성이란 말이야. 그럼 이득이 많지 않은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직접 만들지 왜 그렇게 못 만드냐고. 돈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하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이런 수공업자였는데 점차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수공업자 중에서도 돈을 축적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런 애들은 이제 뭐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심지어 뭐까지 한다? 판매까지 한다. 그걸 독립수공업자. 자, 그래서 독립수공업자는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야? 수공업자가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계획에 의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자, 그래서 줄 쳐놔. 자, 선대제. 대체로 규모가 영세 줄. 누구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상업 자본의 지배 줄. 대부분은 뭘로 운영된 게 특징이야? 대부분 선대제. 그래서 민간 수공업자들은 주로 공인이나 상인에게 뭘 받고? 주문을 받고 미리 자가 원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했다. 그래서 이 문장이나 빨리 선대제라는 걸 알아들으셔야 돼. 종이, 화폐, 철물 등의 제조 분야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선대제 수공업에다가 사람 하나 써놔. 유수원이라는 사람. 누구? 실학자, 조선후기 이제 실학 공부할 거야, 문화편에서. 실학자에서 유수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유수원이 이걸 주장해서 선대제 수공업. 그럼 유수원은 누구의 역할을 더 강조한 걸까? 상인이겠지. 맞잖아. 선대제로 가야 된다는 얘기는 상인의 역할이 더 중요시 된다는 얘기겠지, 의미가. 자, 그 다음에 독립수공업자, 또 18세기 말 줄, 일부 줄, 독자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직접 판매, 그렇게 줄. 알아들으라고. 수공업자가 독자적으로 물건을 제작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하면 빨리 독립수공업자구나. 이 정도로.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농촌수공업. 자, 조선 후기에도, 조선 전기에도 있었죠? 근데 이제 바뀐 것만 줄쳐놔봐. 농민들도 전문적으로 물건 생산, 어디다 줄쳐놔야 돼? 전문적 시장의 판매, 소득. 아까 써놨잖아, 미리. 전기의 농민들은 주로 어떤 형태로 물건을 만든 거야? 자급, 자족 위주 목적이잖아. 근데 이건 뭐야? 시장의 판매 소득이잖아. 판매 소득. 그 다음에 전문적이란 건 뭐야? 전업이지, 전업. 근데 전기는 주로 뭐야? 15세기엔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아. 왜? 왜냐면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기 때문에 농사만 지어도 충분히 먹고 살기 때문에 부업 정도로만 한 거야. 근데 조선 후기는 농업만 해서는 살기 어려운 시대거든. 그래서 전문 내지는 전업 농가.
그것만 줄쳐놓고. 자, 그 다음에 점촌. 민간 수공업자들의 작업장을 뭐라 그런다? 점. 근데 점은 꼭 그 수공업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이라고 아닐 수도 있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점은 그냥 시설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생각만 해. 일단 광산 지역에 있죠. 왜 광산 지역에 점이 설치돼 있어. 그러면 그것도 시설인데 그거는 무엇을 위한 시설일까? 광물 채굴을 위한 시설을 말하는 거야. 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일반 도시니까 여기서 말하는 점은 뭐다? 수공업과 관련된 점을 말한다. 어쨌든 수공업과 관련된 작업장을 점이라고 했는데 조선후기에는 민간 수공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일정한 지역에 뭘 설치하고? 점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점을 설치해서 타원이 형성이 되네. 그러면 그전에는 없었지. 왜 그러냐면 민영수공업 자체가 활발하지 않았으니까 점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데 조선후기에는 민간 수공업자들의 활동이 활발하니까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된 거야. 그게 뭐라 그런다? 점촌이다. 그래서 점촌은 여기서 점촌은 아까 광업했지만 여기서 점촌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도시다? 수공업. 그렇게 알아두면 돼. 거기까지. 자, 그래서 요 수공업도 자, 관영 수공업은 침체하고 장인 등록제 있지? 납포장 증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민영 수공업 중심으로 선대제하고 독립. 요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타를 추가시켜서 공부를 하세요. 자, 거기까지 하시고 이제 조선후기 광업 있죠? 그거는 조금 하셨다 하겠습니다.